예금은 금리가 너무 낮고 주식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중간에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어쨌든 상황이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돈을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적금은 뭐 올라간다고 해도 너무 이제 좀 찔끔이잖아요. 리스크는 없는데 예적금보다 이자 훨씬 많이 주고 뭔가 안전하고 금리가 오르던 간에 내리던 간에 상관없이 내 신경 끄고 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재테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 뭐예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딱 들었을 때는 개별 채권이 좋아 보입니다. 먼저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좀 더 빨리 모으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아갈 때 복리라는 걸 많이 배웠었고 이 복리의 과정에서는 금리 1% 더 높다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안전한 것들 중에서 차곡차곡 모을 수 있는데 예금보다 더 높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금리형 상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는 픽스드 인컴, 뭐 고정 수익형 이런 걸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거는 잘 생각해보면 시장의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다는 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매력이 떨어졌지만 지금부터 사는 거는 금리가 높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금리 높은 것들 잘 사서 모으면 상당히 높은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니 고민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도 그렇고 고민님도 그렇고 예금을 절단하신다고 하는데 예금을 절단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매력이 없죠. 저한테는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돈 혹은 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갖다가 맡겼어요. 매력이 왜 없는 거예요? 먼저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큰 은행에, 이렇게 우량한 은행에 돈을 맡기는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는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금자 보호는 우리가 저축은행을 이용할 때 주로 이제 힘을 발휘하는 부분이고, 큰 은행의 안전성을 믿고 돈을 맡기게 되는 건데 금리가 낮죠. 다양한 안정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낮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 은행에 내 돈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은행의 주식도 살 수 있고, 은행의 채권도 살 수 있고, 은행의 신종자본증권도 살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은행의 예금도 있는 거죠. 이런 다른 선택지를 접하고 나서는요, 이제 은행의 예금은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자를 낮게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도하게 안전하게 만들고 너무 낮은 이자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내 돈은 되게 상당한 기간 묶이는 거고. 네. 근데 내 돈이 이제 묶이는 대가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이 길을 갈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고민님도 그렇고 고민님 가족들도 예금 절대 안 하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예금을 하는 걸 생각해보면 안전하게 정해진 이자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주식은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근데 채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접하고 나서는 많은 게 달라집니다. 채권을 영어로 만들면 픽스드 인컴으로 표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픽스드 인컴이라는 말은 고정된 수익이라는 뜻이잖아요. 채권은 수익이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이자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금을 하시던 많은 분들은 채권을 접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아마 안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 들어가기 전에 개별 채권이라고 했을 때 또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적금은 예금자 뭐 5천만 원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 알겠는데 개별 채권은 안전한 거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메커니즘을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금으로 돈을 맡기죠. 그럼 그 돈은 은행의 자산이 되고 그걸 은행이 다른데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할 때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행이 망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못 돌려받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가 생겨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채권 같은 경우는요, 은행이라는 것을 거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업이나 국가나 공사에 내 돈을 바로 빌려주는 거고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안 망하면 갚아요. 그래서 우리는 채권 투자를 할 때는요, 은행과는 달리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가 필요 없고, 돈을 누가 빌려갔나, 누구한테 빌려주는지를 우리가 선택해서 빌려주면 되고, 그 빌려간 곳들이 안 망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빌려주면 절대 안 망하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절대 안 망해요. 신용등급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공사 안 망해요. 그리고 신용도가 매우 높은 기업들 사실상 거의 안 망해요. 이런 곳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골라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안 망한다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신용도가 어느 정도면 이제 괜찮은 거고, 네. 과거 데이터상 망한 데는 몇 군데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할 때는요,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죠, 우리가. 그렇죠. 어쨌든 뭐 5천만 원까지는 뭐 보호가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 네. 심지어 예금자 보호가 없더라도 우리가 쓰는 그 시중은행들은 정말 크거든요. 우리는 전 세계에 사실 유례 없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들이 합쳐지고 건전화되고 진짜 많은 건전성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은행은 정말 안전해요.
근데 해외는 은행이 수백 개나 있어요. 은행이 쉽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은행을 안전하다고 믿는 이유는 은행이 신용도가 트리플 A인가 그럴 거예요. 트리플 A 이상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미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채권을 할 때 국가는 신용 등급이 없어요. 가장 안전하게 절대 안 망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기업들은 신용도가 다 정해져 있고요. 이 신용도는 우리가 대학교 학점처럼 AAA, 2A, A, BBB, BB, B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 옆에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다 붙어요.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세울 수 있는데요. AAA 정도 가면 진짜 안 망할 것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삼전도 그런 급에 들어가겠죠. 밑으로 쭉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점점점 큰 기업들이긴 한데 신용도가 낮아지겠죠.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세웠을 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저는 트리플 B 위로만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권 자체가 트리플 B로 아예 선을 그어놨어요. 그 위로는 투자 적격 채권이라 해가지고 투자를 해도 되는 채권, 그리고 밑에는 투기 채권이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그 밑은 정크본드라고 부르고 번역하면 쓰레기죠. 하이힐드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뉘앙스 풍기긴 하지만 우리는 결국 트리플 B 위로만 봐야 되고요. 트리플 B 위로 있는 기업들이 그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도산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고요. 기업이 안 좋아지는 과정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점점점 강등이 됩니다. 강등이 되다가 한 2B 정도 왔을 때 도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A인 상태로 망하는 건 전 본 적이 없고요. 역사를 거슬러 갔을 때 완전히 100% 확실한 역사 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A인 상태에서 바로 없어진 경우는 IMF 이후는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 등급이라는 게 기업마다 있는 거고 그게 A라는 거 이상이 되면 진짜 이제 거의 안 망하는 수준인 거고, 역사적으로도 이제 IMF 이제 이후로는 망한 적이 없는 거고, 트리플 B만 돼도 개인이 채권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안전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어떤 기관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은행도 회사인 거고 은행도 신용 등급을 부여받은 그 조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채를 우리가 채권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대 이제 우리가 뭐 이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어야지, 훨씬 높아야지 은행 대신 이거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정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금리는요, 먼저 당연히 예금 금리보다는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 은행의 채권을 그대로 사면 그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급의 막 트리플 A 이 급에 있는 채권들은 거의 예금보다 낮거나 예금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거는요, 트리플 B부터 2A 사이, 그러면 2A, 1A, 트리플 B 이 세 등급 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금리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요. 지금은 아마 4, 5% 정도는 그냥 나오고요. 종류에 따라서는 6%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4, 5%를 만기 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배당 형식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거기에 기입되어 있는 수익률은요, 만기 때 돌려받는 것과 중간중간에 채권 이자를 받는 거가 이제 다 합쳐져 가지고 계산돼서 나온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투자했을 때 우리가 얻는 현금 흐름이나 이런 방식은요, 채권을 사면 그 채권이 발행된 날을 기준으로요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 게 가장 무난하거든요. 제일 많습니다. 3개월 이표처라고 해가지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계속 줘요. 이 이자를 연율로 환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한 4% 정도 계속 나와요. 연율로 그렇게 받다가 채권은 만기는 뭐 제각각이거든요.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무한한 것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만기 때까지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계속 받고 만기가 되면 이자 한 번이랑 원금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옵니다. 그걸 다 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금리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막 5년이 지나면 한꺼번에 돌려받는 이런 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돈을 뿌려주잖아요. 이것을 재투자하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가속화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단리일 경우가 많은데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복리로 이렇게 쌓여가는 거다 보니까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고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 채권 같은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도 금리가 내려가도 둘 다 이익이라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정확히는 신용 등급이 채권별로 부여가 또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신용 등급이 있고 채권을 찍어낼 때마다 어떤 종류의 채권을 찍어내는지에 따라서 신용도는 따로 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회사채를 찍어내면 회사의 신용도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만기 3년짜리 신용도 A 등급인 채권을 5% 주는 채권을 매수했다고 해볼게요. 내가 사는 그 순간에는요, 만기까지 5%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게, 연율을 환산해서 5% 얻을 수 있다는 게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있으면 5%를 계속 얻겠죠. 근데 시중의 금리, 시장 금리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만약에 더 올라 버렸어, 계속 더 오르면 내가 5%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채권 자체의 가치는 더 낮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금리가 더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내가 팔거나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채권은요, 이 채권의 가치는 시장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지만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정해진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채권 살 때 그 가격을 만기 때 그대로 받는 거네요. 정확히는요, 채권을 얼마에 샀던 간에 만기에 10,000원을 돌려받아요. 근데 내가 채권을 만약에 9,900원에 샀든 11,000원에 샀든 만기에는 무조건 10,000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연율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의 금리가 만약에 오르면 채권의 가치는 하락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매력이 좋은 채권들이 더 많아지는 걸 뜻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9,900원까지 떨어졌다. 근데 얘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만기에 10,000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를 팔 필요는 없으니까 얘는 그냥 계속 가지고 가면서 5% 이자만 얻으면 돼요. 그러면 만기가 되면 얘가 얼마가 됐든 간에 나는 정해진 10,000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살 때 5% 받는다는 것은 그대로 실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의 금리가 오르면 홀딩하는 전략을 취하면 되는 거죠. 아, 채권은 무조건 살 때 하나당 10,000원이 정해져 있다고요? 네. 아, 10,000원으로 세상이 태어나거든요. 자, 채권은 생성이 될 때는 10,000원으로 태어나요. 근데 채권은요, 주식하고 다르게 살 사람을 정해놓고 태어나요. 근데 그 살 사람이라는 곳은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럼 기관들이 살 사람 얼만큼 살지 수요를 받아놓고 그만큼을 찍어내서 이 사람들한테 줘요. 그럼 이 사람들은 10,000원의 채권을 사잖아요. 근데 각자의 이유에 의해서 뭐 개별적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돈이 필요한 회사들도 생길 거고, 그러면 시장에 내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답할 때는 그 시기에 그 시장에서 적정한 가치로 나오겠죠, 채권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10,000원이지만 이게 거래되는 유통시장에 나오게 되면 시장의 균형이 맞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9,900원 될 수도 있고 1,100원에 거래될 수도 있고 1,500원에 될 수도 있고 11,000원에 거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래되는 채권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건데, 결국 우리는 유통시장에서도 1,100원에 사도 이득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1,500원에 사도 이득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의 금리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에 시장의 금리에 따라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는 거는 10,000원에 딱 사는 경우는 없어요. 더 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 10,000원 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10,000원 기준으로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얼마에 사던 간에 내가 얘를 가지고 있고 이자를 받다가 만기에 10,000원을 딱 돌려받는 거, 이 모든 걸 다 계산했을 때, 연율 환산했을 때 4.5, 5%가 나오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예적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네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금리가 오를 때는 결국에는 이제 이자 계속 받으면서 이 채권 들고 있으면서 채권 만기되면 하나당 10,000원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그 금리가 내려가면 또 이득인 이유는 뭐예요?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5% 주는 채권을 샀잖아요. 근데 시장의 금리가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내려간다면 시장의 금리가 낮아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5%를 주는 채권의 인기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는 내려가지만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자체의 가격도 주식처럼 이렇게 평가 금액이 맨날 나와요. 이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20% 올랐다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는 안 오르겠지만 내가 1,500원을 주고 채권을 샀는데 20%는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20%를 받고 얘를 팔아버려도 되고, 아니면 가지고 가면서 매년 5%를 내가 얻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유리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닭과 달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닭의 가격도 시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의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달걀을 팔아야지 하고 닭을 샀어요. 달걀을 막 낳으니까 이거 팔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닭값이 만약에 쑥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에 빠지겠죠. 계속 키우면서 달걀을 팔까? 아니면 닭값이 올라버렸으니까 닭값을 그냥 팔아버리고 다른 거 살까? 그 고민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좋은 것은 닭값이 떨어지더라도 달걀은 계속 팔 수 있고, 만기가 되면 닭 장수는 정해지고 약속되어 있는 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때 닭이 시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리한 거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것을 물어보셨고 원하셨고,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원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안전도가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개별채권 투자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일치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이제 유리한 포지션인 거고, 개인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예적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이자 면에서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식인 거네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은행이라는 사람들은 네. 결국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예적금 하잖아요. 네. 그럼 개인들의 예적금을 받아가지고 채권이나 주식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은행 그거 예적금 안 거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바로 그냥 채권 해버리면 되겠네. 네. 그래서 이 개별 채권이요, 네. 채권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무 비중이 없다 보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 맡기고 있는 많은 돈들이 채권 시장으로 많이 오고 있고, 우리가 보험에 맡기는 돈들도 다 채권 시장으로 오잖아요. 시장 자체가 기관과 이제 증권사 운용사와 간에, 이런 기관들 간의 시장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맡기는 쪽과 그 돈이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그 큰 채권 시장에 개인도 그냥 소액으로 다 태워집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저는 그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좀 충격도 먹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을 하면 1.8%,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사면 5%, 그 은행 주식을 사면 배당은 6%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본 적이 없다면 은행의 주식 사서 배당을 취할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해서 지금처럼 구독하셔가지고 이렇게 채권을 듣지 않는다면 은행의 채권을 살 생각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제 예금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예금이라는 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긴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행에 정말 1.8%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자 받고 빌려준 거네. 근데 이렇게 은행한테 빌려줄 바에 신용도가 이제 트리플 B 이상 되는 좀 안전한 그 회사들한테 빌려주면 그 회사들은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나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엔 얘네들이 만기가 3년이라고 했을 때 3년 뒤에 또 그걸 또 이 가격에 사줄게라고 해가지고 약속하고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굳이 이 길 갈 필요 없네요. 은행의 길을. 참고로 뭐 다양한 가치 판단이 있겠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뭐 부모님, 가족 다 통틀어서 예금은 금지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채권의 장점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리스크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알을 낳는 닭을 사는 게 개별 채권 사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 닭은 값이 오르면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고, 알은 정해진 돈으로 계속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닭은 만기가 되면 닭장수가 무조건 사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리스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하나는요, 닭장수가 망하는 거예요. 내 닭을 사주기로 한 5년 뒤에 사주기로 한 이 친구가 망하는 리스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닭을 들고 닭장수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급한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이 닭을 좀 사주겠어 하면 닭장수는 안 사줘요. 그러면 이 닭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남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아니라 남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가격을 부를 수 있다는 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개별 채권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리스크 두 개는요, 부도 리스크,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도 매도 리스크, 이렇게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말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드는 회사라면,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어쨌든 트리플 B 이상, A 이상은 거의 안 망했던 거고, 그래서 이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건데 중간에 내가 이제 팔아야 된다라는 그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중간에 안 팔고 그냥 정말 정기 예금 묶듯이 묶었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것도 리스크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건 피해갈 수 있는 거고, 내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는다면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 그 리스크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이제 어느 정도 묶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자를 받아야 되는 돈이 있다. 근데 주식은 너무 무섭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네. 회사 채권을 사는 게 가장 이제 안전한 방식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지금 이분들이 이 타이밍에 궁금한 건 뭐냐면, 네. 그러면 그거 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만기되는 거 그거 채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요. 증권사의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증권 계좌라는 거를 열면 되거든요. 개별 채권은 일반적인 주식 계좌에서 다 사집니다. 그냥 특수한 연금저축이나 ISA나 뭔가 특별한 계좌만 아니면 그냥 주식 계좌를 열면 사지거든요. 그 주식 계좌를 만드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을 꺼내셔가지고요. 근데 검색도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딱 떠올릴 수 있는 미래에셋, 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NH나무 중에 하나 트시면 돼요. 이거 다 이제 우량한 기업들이니까요. 자, 여기 하나 원하시는 곳 하나 고르셔가지고, 사실 팁은 다 여시면 좋아요. 하나씩 열어두시면 좋습니다. 네. 주식과 달리 채권은 증권사마다 가지고 있는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요. 라인업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여시는 게 좋은데, 아무튼 주식 계좌를 하나 열어요. 열고 내 돈을 넣으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개별 채권이요 1,000원 단위로 세지더라고요. 주식보다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내 투자금을 넣습니다. 그 정도 투자금을 넣으신 후에 앱에 보면 우리는 맨날 위에 주식 또는 트레이딩 메뉴만 누르어서 주식 거래를 하잖아요. 그 옆에 보면 금융상품 또는 자산관리 아니면 채권 이렇게 적혀있는 메뉴가 떡하니 있어요. 그동안에는 지나가셨던 그 메뉴를 눌러보시면 채권이 그냥 딱 떠요. 장내 채권, 장외 채권 이렇게 두 가지 메뉴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보통요. 그때 장외 채권에 들어가시는 것이 초보 입장에서 더 편합니다. 장외 채권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라인업이 뜨거든요. 잘 모르겠는 숫자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이게 채권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데, 거기 나와 있는 정보는 다 이것들이에요. 기업명, 채권명, 만기, 금리 얼마인지, 신용도 얼마인지 이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신용도가 트리플 B 이상, 나는 초보다 그러면 무조건 A 이상요. 요즘에는 A만 가도 금리 괜찮아요. 신용도 A 넘는 것 중에 만기 난 좀 길게 가지고 가는 게 차라리 낫겠어. 만기 한 5년 되는 거 골라가지고 금리 뭐 4.5를 주네, 5.0을 주네, 매수 누른 다음에 투자금을 입력하고 매수 누르면 그냥 사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도 그냥 어플 갈아가지고 채권을 그냥 쭉 보고 이제 사면 되는 건데, 네. 이제 그게 이제 한 증권사에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체크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증권사를 열어서 채권 메뉴 들어가가지고 살펴본 다음에 가장 금리가 괜찮고 등급도 좀 이제 높은 거, 안전한 거, 네. 그런 거 위주로 보신 다음에 나한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이제 사면 되겠네요. 네네.
제가 이제 오늘 쭉 들어보니까 회사 채권의 투자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단가를 10,000원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금리 오르고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내 계좌가 다 녹았는데 이 회사 생활에 이게 집중이 되겠냐고 이게. 근데 이 채권의 매력은 어쨌든 내가 10,000원에 사건 11,000원에 사건 어쨌든 3년 뒤에 5년 뒤에 내 거를 10,000원에 딱 사줄 이제 누군가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예적금 이자보다는 훨씬 더 풍족한 이자로 나한테 배당으로 계속 들어온다. 초보 입장에서는 굉장한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이렇게 유익한 얘기 들려주셔가지고 오늘 채권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개념 정리가 확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제 예적금 말고 한번 채권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뭐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한 번씩 또 여쭤보러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 봐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씩 금융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모두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봐주시느라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